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제9강으로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이 중세사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랭스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인데요. 더 쓰는 게 낫겠네요. 랭스 대성당인데요. 이 랭스 대성당은 프랑스 국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세례식, 왕자들의 세례식이 거행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19세기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공화정 체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빈체제 이후 왕정 복고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이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죠. 뿐만이 아니고 이 국왕 즉위식에는 연주창이라는 피부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주청 환자들이 이제 프랑스 국왕 그리고 이 서로마 제국 황제 즉위식에 참여를 해서 이제 손을 국왕이 이제 연주청 환자에게 이마에다 손을 얹고 병이 나아라 그러면 병이 나았다고 해요. 그에 그러한 나을 것이다라는 이제 자기 암시 속에서 낳게 된 것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낫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강직이식이 있을 때면 이 환자들이 많이 이 랭스 지방으로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좀 길었네요. 자, 오늘의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학습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 창원과 농로를 저번 시간에 못해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원의 구조는 어떤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농로들이 일을 하는데요. 이 농로들은 과거의 노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농로의 일상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교황권과 황제권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이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교황권이 강했을 때 이루어지고요. 이 아비뇽의 유수는 왕권이 다시 말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기사 계급이 사실상 몰락하게 되죠. 이러한 기사 계급의 몰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왕권이 강화되고 그런 왕권 강화를 배경으로 아비뇽의 유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교황을 아비뇽에 유폐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국왕의 입김이 서서히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요약을 하도록 하죠. 자, 학습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원과 농로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 장원이 무엇이고 장원의 구조가 어떻고 이 농로들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중세 교황권과 황제권의 갈등 양상을 이해한 뒤에 십자군 전쟁, 아비뇽의 뉴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로와 장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생산업에 종사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라 일컬어지던
일로, 일이 뭘까요? 그래요. 일하는 사람, 즉 농노를 얘기합니다. 농노로 이들은 당시 인구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 일하는 사람은요, 전투를 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 그 토지를 경작했고, 우리가 보통 기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기는 3분위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중세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분법을 제시하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분법이 되면 불안해지죠. 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투를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를 또 분석한 역사가 있어서 흥미롭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 논의 자체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문들이어서 여기서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하튼 이들은 당시 인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전투를 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 그 토지를 경작했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맡아보는 교회의 토지도 경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기사 계급, 농노 계급. 전투하는 사람과 교회가 소유한 토지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장원이라 합니다. 장원은 대체로 영주 직할지, 농민에게 임대한 토지, 장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 개념의 삼림과 목장지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영주 직할지, 영주 직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에게 임대한 토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1번은 농도가 되고요. 2번은 장원이 됩니다. 글씨가 좀 장원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농노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농노는요, 노예와는 달라서 결혼하여 처자가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노예들은 결혼을 할 권리가 없었죠. 이 농노는 결혼하여 처자가 있었고, 또 초라한 집과 채소밭과 약간의 가재도구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토지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일 따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이제 신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성직자가 된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직자가 된다거나 혹은 교사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신분을 좀 바꿀 수는 있지만 농노 출신은 어차피 주교가 된다거나 혹은 수도원장이 된다거나 심지어는 본당 신부도 어려운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일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는 있었다. 뭐 그 정도. 하지만 다른 직업을 뭐 선택한다거나 뭐 이주를 한다거나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노는 또한 무슨새를 비롯하여 농노가 죽어서 그 아들이 뒤를 이은 경우, 그리고 1번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이 농노가 내야지 될 것은 인두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인두세인데요. 이 인두세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머릿수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노가 죽어서 그 아들이 뒤를 이은 경우 그리고 농노의 딸이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일손이 줄어든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외에 영주의 갑작스러운 용도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 비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농노는 임대한 토지에 대한 값으로 일주일에 며칠 동안 영주의 직할지에서 일해야만 했어요. 자, 며칠일까요? 그래요. 2에서 3일 동안 3일 동안 영주의 직영지, 직할지에서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번기에 일을 해주고 또 장작을 패주며 도로공사와 짐을 운반하는 일 등 여러가지 자빌들을 해야 했습니다. 농업과 수공업은 13세기 봉건제도 아래 유럽 사회의 경제를 떠받친 두 기둥이었죠. 농노와 수공업자들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은 중세의 농노를 두고 농노는 소와 마찬가지다. 단지 뿔이 없을 뿐이지 라는 속담이 유행하기도 할 정도였죠. 한편 영주의 생활은 호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장원에 저택을 짓고 사는 것은 하급 귀족인 무슨 일본들로서 누구일까요? 그래요. 장원에 저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평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기사들로서 큰 영지를 소유한 왕과 귀족은 뭐를 쌓았어요? 뭘 쌓았을까요? 방어수단인 성을 쌓고 살았죠. 이 성은 험준하여 공격하기 어려운 산에 쌓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성 안의 넓은 홀에서는 장중한 의식이 행해지기도 했고 연회도 자주 열렸죠. 그 자리에서는 음악가가 하프를 연주하고 시인이 가락을 붙여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모두 말을 타고 싸움터로 달려갔죠. 다시 말해서 3번이라는 말은 국왕에서 평기사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기사라는 말은 국왕에서부터 평기사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가리키는 모두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인의 사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국왕에서부터 평기사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기사죠. 이 왕과 대귀족은 성을 쌓고 이제 음악가나 시인을 불러서 이제 연주회도 하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에 대한 후원은 이 당시에는 국왕보다는
대귀족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7, 18세기에 절대왕정이 수립되면서 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은 사실상 국왕이 대부분 맡게 되죠. 뭐 왕립 뭐 미술관, 왕립극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장소를 이제 임대해주고 후원하는 역할을 국왕이 담당하게 되지만 이 시기에는 대귀족들이 담당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음악가들이 나름대로 이제 독립을 하고 소위 말하는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 작곡가가 나타난 것은 한 19세기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죠. 귀가 잘 안 들림에도 귀가 먹었음에도 훌륭한 음악을 작곡해 주셨던 이 베토벤이 대표적으로 자신의 작곡을 가지고 처음으로 생계를 유지한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한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이 좀 늦죠. 문학은 누구였더라? 그래요. 프랑스의 이 자연주의 문학가 중에 한 분이었던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이었다가 이제 사실주의 문학을 뭐 거의 기사 쓰듯이 글을 쓴 대화 소설을 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문학가들은 사실은 대귀족 출신들이 그 영주 계급 출신들이 대부분 문학을 했어요. 어차피 돈 벌려고 문학한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에밀 졸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권, 이 문학 판권, 저작권을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한 처음 등장한 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으로 좀 샜네요. 자, 기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는 평상시에 기사의 마상시합을 통해서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이 기사의 마상시합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토너먼트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뭐 리그 그냥 계속 상대방과 계속해서 싸워서 몇 승 몇 패가 되느냐 뭐 그런 거고 토너먼트는 이제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피라미드 형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승전에 이르는 그런 것을 토너먼트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기사의 마상시합을 토너먼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기사의 아들은 7살이 되면 가까운 친지귀족에게 보내죠. 죽은 부부의 밑에서 예의와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14살이 되면요. 입원이 돼요. 입원이 뭘까요? 그래요. 종사가 따라다니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사가 되어 죽음과 다른 기사에게서 무술을 연마하며
주군이 전장에 나갈 때는 따라서 종군을 하였습니다. 물론 종군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장에서 말을 돌보거나 갑옷과 투구를 쓰는 일을 거두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때로는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살가량이 되면 엄숙한 의식을 거행한 후 어엿한 기사가 되었죠. 기사가 지켜야 할 것은 기사도였습니다. 기사는 주군에 대해 충절을 철칙으로 삼고 전장에서는 용감하게 싸워야 하며 패한 적군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기사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는 둘로 분열되어 로만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요,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반면 이 로만 가톨릭 교회는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았죠. 이 프랑크 왕 피피는 754년 이탈리아의 라벤나 지방을 분할하여 로마 교황에게 기증하였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을 용어이긴 한데 이것을 피핀의 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모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로마 교황령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핀의 아들이 유명한 카롤루스 대제이고요. 카롤루스는 부왕 피핀의 유지를 이어 주변의 여러 게르만족을 평정하여 안정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카롤루스는 수십 년에 걸친 전쟁 끝에 어디를 합병하게 돼요? 자, 어디일까요? 그래요. 독일의 작센을 합병하게 되죠. 이 작센과의 전쟁 중인 774년에는 로마 교황의 요구에 따라서 어느 왕국을 멸하고 이탈리아 반도 북부를 합병하게 됩니다. 자, 어디일까요? 그래요. 랑고바르드 왕국을 멸하고 이탈리아 반도 북부를 합병하게 됩니다. 또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에 쳐들어가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려 했으나 실패하기도 하죠. 이 사건을 다룬 것이 서사시 무엇일까요? 그래요. 롤랑의 노래라는 대서사시를 통해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하려는 여러 시도를 이 무훈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죠. 800년 크리스마스에 카롤루스는 로마 교황 네오 3세의 초청을 받고 어느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요. 성 베드로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레오 3세는 갑자기 황금관을 카롤루스의 머리에 씌워주며 하나님에 의해 가관된 존엄하고 위대하며 평화로운 황제 카롤루스에게 만수문강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카롤루스는 무슨 황제가 되었고 무슨 제국이 부활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요. 결국은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고 서로마 제국이 부활하게 된 셈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교회, 즉 비잔틴 교회의 교황은 황제가 겸하고 있었고 이것을 사람들은 학자들은 보통 교황 황제주의라고, 교황이 곧 황제다, 황제가 곧 교황이다 라는 교황 황제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로마 교황은 동로마 교황의 압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상 로마 교황은 무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동로마 교황, 즉 동로마 황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교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로마 교황은 세속적 권력의 보호자를 구해야 할 형세였고 이제 카룰루스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을 보호자로 삼는 일에 성공한 셈입니다. 프랑크족은 클로비스 왕이 메로빙거 왕조를 열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이 무슨 전투에서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침입한 이슬람 군대를 물리쳤죠. 자, 이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 지역이 바로 프랑스의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투르, 푸아티의 전투에서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침입한 이슬람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의 아들 피피는 로마 교황의 도움으로 왕위를 빼앗아 무슨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래요. 카롤링 왕조를 열고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드 왕국을 쳐서 로마 주변의 영토를 무엇으로? 그래요. 교황령으로 기증하게 됩니다. 피핀의 아들 카를루스 대제는 유럽의 반 이상을 정복하였고요. 로마 교황 레오 3세에게서 사를 받아 비잔틴 제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서유럽 세계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요. 로마의 황제관을 받아 비잔틴 제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서유럽 세계를 이룩하게 되죠.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 후계자 다툼이 일어나 무슨 조약? 그리고 6번 조약에 의하여 프랑크 왕국은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탈리아 3국으로 분열하게 되죠. 그 때문에 왕권은 약화하여 카롤링 왕통도 끊어지게 됩니다. 자, 베르동 조약과 마르센 조약을 통해 베르동 조약을 통해서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갈려지고요. 그 다음에 마르센 조약에 의해서 이탈리아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리하여 이 프랑크와 로마, 즉 1번 요소와 2번교 그리고 3의 세 요소가 융합하게 되면서 서유럽
문화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서유럽 문화권의 3요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게르만적 요소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고대 로마라는 세 가지 요소가 융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해서 서로마 제국이 부활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황제는 로마인이 아니라 프랑크, 즉 게르만인이 되었으며 제국의 중심은 로마에서 알프스 너머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카를루스 대제가 죽은 후 그 제국은 세루스로 분열되어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세 나라의 시조가 되었으며 독일은 나중에 사본 제국을 계승하게 됩니다.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되죠. 를 계승한 것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도 문학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세 기사도의 분위기에서 형성된 문학 장르 중 하나가 북프랑스에서 발생한 1번입니다. 그 내용은 이 1번은 잠시만요. 그래요. 찾았네요. 트루바두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음유시인을 얘기해요.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통기타 가수라고. 요새는 통기타 가수들이 별로 없죠. 여하튼 어떤 악기 하나를 가지고 튕기면서 시를 그 음률에 맞춰서 얘기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다면 음유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카를루스 대제의 전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서사시, 바로 여러분들이 디즈니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으로 보는데요. 바로 아서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서왕과 관련해서는 이 영국에서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프랑스에서도 이것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 원탁도 두 개가 있어요. 영국 거가 있고 또 프랑스 노르망디의 부르타니죠. 부르타니 지방에 있는 원탁과 잉글랜드에 있는 원탁. 뭐가 맞는지는 설왕설래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하튼 이 서사시를 통해서 이 무은시죠. 무은시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시대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서왕의 이야기, 이 서사시의 소재는 778년에 있은 어떤 전투입니다.
론스보 전투가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틀렸네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중세 기사도의 분위기에서 형성된 문화 장르 중 하나가 북프랑스에서 발생한 사실은 무운시예요. 그 내용은 카를루스 대제의 전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서사시 사실은 롤랑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서사시의 소재는 778년에 있은 론스보 전투죠. 퇴각하는 카를루스 군의 후방 경비를 맡은 롤랑의 부대가 피레네 산맥에서 원주민인 바스크족의 침입을 받아 전멸하게 됩니다. 이 롤랑의 노래에서는 백발의 은빛 그레나루를 휘날리는 카를루스 대제와 현명하면서도 침착한 올리비에, 그리고 무술에 뛰어나서 사르센군과 싸워 프랑크군을 구한 후 명예롭게 전사하는 롤랑 등이 모두 기사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중세의 위계질서를 한번 볼까요? 위계질서라는 말은 뭐 요새는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계층적이고 계급적인 특징을 가지는 이 중세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위계질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는요, 봉건사회와 손잡고 꾸준히 세력을 키워간 결과 서유럽의 정신세계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와 아울러 교회는 많은 토지와 재물을 헌납받아 광대한 영토를 소유한 봉건 영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건 영주나 교회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교회가 세속의 권력과 손잡아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짐에 따라서 성직자 중 타락하여 성직을 사고 파는 일까지 성행하였죠. 그래요. 성직까지 사고 파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3세기의 법률책에는 중세사회의 서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신분은 모두 24계층으로서 영주는 12, 국왕은 8위, 황제라 하더라도 7위에 불과했어요. 뭐 10등 안에 뭐 간신히 들긴 하지만 글쎄요, 좀 낮아 보이죠? 1위에서 6위까지의 상위권의 경우는 1위는 하나님, 인간이 아니니까 이거를 1위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그냥 영위, 영순이라고. 여하튼 1위는 하나님, 다음이 교황, 이하 주교, 수도원장, 숙녀, 사제 등 성직자가 1위부터 6위까지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화회 권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은 1077년에 이른바 1번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국왕, 황제가 바로 성직자들보다 계층이 낮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죠. 교회가 타락하여 성직자 선출에 부정이 행해지고
교회 재산이 횡령되는 등 못된 짓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부패를 척결하고 올바른 신앙을 되찾으며 교회 쇄신을 도모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중 10세기에 창건된 일본 수도원은 교회 쇄신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래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클리니 수도원은 교회 쇄신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이 정신을 이어 개혁에 나선 것이 2번입니다. 바로 클리니 수도원 원장이기도 했던, 그리고 나중에 교황이 되는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되는 것이죠. 그의 개혁에서 주축이 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즉 성직 3번의 금지, 성직 매매의 금지, 그리고 성직자의 모의 금지, 결혼 금지입니다. 사실은 결혼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뭐 결혼한 거야 뭐 성직자가 결혼할 수도 있죠. 문제가 된 것은 첩까지 둔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 결혼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첩을 둔 게 문제가 되죠. 뭐 첩을 한두를 두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당시 분위기상 문제될 건 없는데, 이게 뭐 첩이 한둘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교회 재산이 횡령되는데, 이게 사실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걸 좀 떼어줘야지 되겠는데,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횡령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아주 크게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 축첩 제도를 원래는 금지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시기에 아예 결혼을 금지시키는 이 과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다시 말하면 12세기 이전까지 성직자들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가톨릭 성직자들은. 그러던 것이 이제 뭐 아예 결혼이 금지되죠. 그럼 기존에 결혼을 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 기존에 결혼을 했던 성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여성 수도회들이 구성되기 시작해요. 뭐 성직자 결혼 금지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성들은 부인들은 성직자의 부인들은 이제 여성 수도회로 들어가게 되죠.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 5를 교황과 교회의 손에 교황과 교회의 손에 되찾는 일 등이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서임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직 임명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직 임명권을 교황과 교회의 손에 되찾는 일 등이었죠. 1075년 이는 가장 어려운 개혁이었던 이 세속인의 성직 서임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가장 어려운 개혁이었던 세속인의 성직 서임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세속인이라면 국왕이나 황제가 되겠죠. 이 황제나 국왕이 성직 서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로써 주교는 국왕으로부터 독립된 성직자 제후가 되고 국왕에 대한 충성의 의무는 없어지게 되고 세금도 교황이나 주교에게 내게 됩니다. 자, 로마 교황청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교황권과 황제권의 갈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일은 옛날 성 암브로시우스가 주교로 봉직한 바 있는 유서 깊은 도시 밀라노에서 보란듯이 주교를 임명하여 교황의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바로 하인리 4세라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교황은 즉시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황제를 파문했고 모든 기독교인은 황제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파문이라는 것은 앞서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민권, 주민등록 말소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등록 말소라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사망 신고를 해야지 주민등록 말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죠.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태어났다 하더라도 죽은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의 보호를 교황, 이 종교의 보호를,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결혼신고를 어디다 했을까요? 바로 교회에다가 했습니다. 지금은 출생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를 어디다 하죠? 동사무소나 제가 결혼을 할 때 구청에다가 했었죠.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20년이, 24년이 다 돼가는구나. 여하튼 결혼신고를 이제 교회에다가 했죠. 다시 말하면 국가 공권력의 대부분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황제를 파문시켰던 거죠. 주민등록, 공민권 박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황제를 누가 죽여도 태어나지도 않고 이미 죽은 황제를 죽였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황제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사이에는 서로 두 번에 걸쳐
상대방을 폐위, 파면하는 힘겨루기가 벌어지게 되죠. 황제 측이 그레고리우스의 파면을 결의하면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를 파문하여 황제권의 행사를 금지하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독일 2번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독일 제후는 1년 이내에 황제의 파문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 황제를 세우기로 결의했고, 백성들도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자 하인리 4세는 교황과 맞서서는 황제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단 하나의 희망은 교회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리는 4세는 용서를 빌기 위해 교황이 있는 로마를 향해 길을 떠났죠. 때는 이미 연말이라 라인강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하인리 4세는 12월에 가족과 소수의 추종자를 데리고 험준한 알프스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인리 4세가 로마에 당도해 보니 그레고리우스 7세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북이탈리아의 어디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바로 카노사죠. 하인리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뒤따라가 카노사에 도착하죠. 1077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눈이 내리는 추운 계절에 바로 카노사에 도착하게 되죠. 하인리는 죄를 뉘우치는 자를 뜻하는 바로 흰 옷을 입고요. 맨발로 성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문은 열리지 않았죠. 이틀째도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째도 처분만 기다리며 서 있었죠. 저녁 늦게가 돼서야 비로소 성문이 열렸고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황제는 교황 앞에 서서 애원하게 되죠. 교황은 황제의 서약을 받아들여 사면하게 됩니다. 파문이 해제되고 다시금 독일, 일본의 충성을 회복한 하인리 4세는 독일 제후의 충성을 회복한 하인리 4세는 이에 대한 서력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요. 바로 앞서 경험했던 카노사에서의 굴욕. 우리가 보통 카노사의 굴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의 폐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을 안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거기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은 다시금 황제를 파문하고요. 그 폐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황제는 독일 제후들에게 이 조치가 교황의 월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하인리 4세는 교황의 폐위를 선언하고 라벤나의 대주교를 클레멘스 3세를 이 교황으로 세웠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에 진군하게 됩니다. 1083년의 일이었죠. 교황은 다급하여 로마 시내에 있는
카스테로 안젤로 요새로 피신하여 농성하다가 남이탈리아의 어느 군대에 의해 구출되어, 자, 노르만 군대에 의해 구출되어 이 노르만 군과 함께 남이탈리아의 살레르노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곳에서 시리에 나날을 보내다가 1085년에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한 까닭으로 유랑 중에 죽는다는 말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되죠.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죽음을 선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남기고 선종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 황제에 대한 원한 때문에 분해서 죽었다고 말하였죠. 그 말을 듣고 글은 그렇게 남겼지만 그렇게 그 죽음이 황제에 대한 원한 때문에 분해서 죽었다고 읽었습니다. 자, 십자군 운동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십자군 운동은요, 로마 교황의 세력이 기세 등등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중세에는 순례의식을 중요시 여겼고요. 순례는 고행스러운 여행과 위험을 겪으며 성질을 참배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행해졌습니다. 수많은 순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었죠. 1번이 어디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1세기에 아라비아인을 내몰고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된 것은 이번은 이슬람교를 열렬하게 믿으며 기독교 신자를 적으로 생각하여 기독교 신뢰자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죽였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죽인 건 아니고요. 학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죠. 이 셀주크 투르크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이슬람교를 열렬하게 믿으며 기독교 신자를 적으로 생각하여 죽인 것이 아니고 학대했죠. 때마침 동로마 제국이 셀주크 투르크의 공격을 받아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교황은 우르반 2세이고요. 교황 우르반 3세가 나서게 됩니다. 우르반 3세는 교황으로 선출된 후 선임자였던 그레고리우스 7세의 정책을 이어 성직 매매와 성직자의 혼인을 철저히 금하는 동시에 성직 서임권을 교황이 차지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는 카노사의 굴욕의 주인공인 하이니 4세가 세운 교황 사를 추방하는 일에 성공하였던 것이죠. 그래요. 앞서 얘기했던 클레멘스 3세를 추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우르반 2세는 하이니 4세를 폐위시키고 1093년에 하이니의 4세의 아들
콘라트를 신성 로마 황제로 세우게 되죠. 이 콘라트는 교황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부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이니 4세는 이 사건으로 시리에 빠져 나날을 보내게 되죠. 우르반 2세는 마침내 스승 그레고리우스 7세의 원수를 갚은 셈입니다. 1095년에 우르반 2세는 셀주크 투르크로부터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위협받고 있는 비단친 제국의 알렉시우스 1세로부터 구원을 요청받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동방정교회의 수장인 알렉시우스 1세로부터 구원을 요청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요청은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투르크의 위협으로부터 기독교 국가 비잔틴 제국을 지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이동해온 셀주크 투르크는 1055년에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1071년에는 비잔틴 제국군을 격파하여 해안지대를 제외한 소아시아를 점령했으며 그 후에도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지배 아래 두고 1095년에는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서쪽 해안까지 공격해 들어왔던 것이죠. 우르반 2세는 회의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기독교도요, 높은 자와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근동의 기독교인을 구원하는 일에 진군하라.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지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으리라. 그가 성지회복을 위해 십자군 운동을 제창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54년 그리스도 교회의 동서 분열이 있은 이래로 거의 일관되게 동방의 일기 로마 교회에 대해 우위에 서 있어온 역사를 이번 기회에 역전시켜 동방의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동방의 정교회, 동방정교회라고도 하고요. 두 가지 다 동방의 정교회가 로마 교회에 대해 우위에 서 있어온 역사를 이번 기회에 역전시켜 로마 교회 주도로 동서 양 교회를 재통합해 보자 하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연설을 들은 청중은 감격한 나머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고 외치며 성지 회복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 평선된 군대는 복장과 깃발에 십자가 표지를 붙였기 때문에 십자군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죠. 이게 처음에 제1차 십자군이 구성되기도 전에 백성 십자군, 개설서에 보면 민중 십자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민중 십자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사실상 백성 십자군이 훨씬 더 맞아요. 일반 십자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백성 십자군이 먼저 조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변변한 무기 없이 낫하고 망치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생활용구 농기구를 가지고 십자군이 조직이 돼서 이 백성 십자군이 먼저 떠나게 돼요. 1차 십자군에 앞서서. 그러다 보니까 셀주크 투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오합지졸들이죠. 그 쉽게 이기게 돼요. 뭐 낫 들고 뭐 곡괭이 들고 온 군대를 뭐 군대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 가서 종교심 가지고 싸웠는데요. 뭐 셀주크 투르크 입장에서는 오합지졸들 쉽게 이 진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십자군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1차 십자군이 왔을 땐 또 그 백성 십자군들과 마찬가지로 오합지졸이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을 하고 쉽게 생각하다가 당하죠. 다음 해인 1096년 역사적인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은 3년에 걸친 고된 행군과 전투 결과 1099년 7월 15일에 바로 어디를 회복하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십자군은 1096년부터 1272년까지 근 200년에 걸쳐 모두 8회 파견되게 되죠. 제1회 때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무슨 왕국을 건설했으나 바로 똑같은 단어가 나오네요.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으나 그 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 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게 되죠. 실패한 이유는 횟수를 더할 때마다 국왕과 제후 그리고 이탈리아 여러 도시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좌우된 탓도 있으나 상대편인 이슬람 편에서 영걸한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는 이집트의 이슬람의 시아파인 무슨 왕조가 성립되어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 왕조를 파티마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가 성립되어 시리아에서 모로코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뿐 아니라 시칠리아 성과 몰타 성까지 차지하여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마 왕조의 재상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고 마침내 파티마 왕조를 쓰러뜨린 것이 누구입니다. 그래요. 살라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제1차 십자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파티마 왕조가 서서히 힘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힘이 약해지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서 빼앗긴 면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수습한 사람이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새로이 어떤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이유 왕조를 열었습니다. 이 술탄이 된 알라딘은요, 당시 지중해의 정세를 정확히 분석해 교묘한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바로 비잔틴 제국과 이탈리아 여러 도시와 동맹을 이 아이유 왕조 살라딘이 동맹 관계를 맺고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및 예멘을 차례로 정복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쪽 세력과 동맹을 맺고 동쪽을 쳐서 결국은 동쪽 세력을 영유권 내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1187년에는 십자군이 세운 예루살렘 왕국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제왕 십자군이라고 하는 제3의 십자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살라딘은 침입해온 영국왕 리처드 1세가 인솔하는 십자군과 격전을 벌이며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게 됩니다. 1192년에 양국은 사를 체결하고 휴전 조약을 체결하고 빈잔틴이 아니고요. 비잔틴이죠. 휴전 조약을 체결하고 살라딘은 기독교도의 예루살렘 순례를 허용하게 되죠. 살라딘은 경건한 이슬람교도이며 군인으로서도 용맹하고 과감한 용사라는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는 전투와 휴전 교섭의 즈음에서는 항상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하여 이 예루살렘 순례 허용 조치라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게 되죠. 그것을 흔히 살라딘의 관용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으나 이 사건을 통해 서유럽에는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도시들이 십자군 원정에 힘입어 동서교통이 활발해지면서 상업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도시가 번성하게 된 것이죠. 북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상인들은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장병을 태운 배가 돌아올 때는 동방의 후추와 향유며 보석과 명주 등을 싣고 왔죠. 이와 같은 현상은 십자군 전쟁이 없을 때에도 이어졌습니다. 지중해 무역이 사치품을 주로 교역했다면 발틱해와 북해의 무역에서는 곡물, 생선, 목재, 목피, 노예 등 발틱해 북해는 사실상 노브고로드, 키예프라는 러시아 공화국이 있죠. 공국들이 있어요. 그 공국들에서는 슬라브, 즉 노예, 슬라브족 노예들이 수입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은 독일의 리벡과 함부르크 등지에서 이루어졌죠. 우리가 여기서 리벡과 함부르크 등지에서 이 북방 흑해, 발틱해 연안으로 교역을 하는 노선을 한자 동맹이라고 그 동맹 국가들을 한자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프트 한자가 그 한자 동맹에서 연유된
항공사 이름이죠. 요새는 뭐 해외여행을 뭐 거의 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항공사 이름을 들어봤자 뭐 가슴만 아프지만, 여하튼 루프트한자는 뭐 상당히 많이 이 중계지가 많아요. 그래서 싸게 이용할 때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이기도 한데, 뭐 지금은 그 쓰리죠. 뭐 갈 일이 없으니까 뭐 이제 곧 풀리겠죠. 뭐 설마 내년까지 뭐 계속 그 코로나가 우한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곧 백신이 만들어지겠죠. 뭐 사람은 연구 이성적인 이 연구자들이 침착하게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이 두 무역의 중계지에 위치한 독일과 프랑드르에도 도시가 생겨났고,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모직물로 번영하였습니다. 은과 동의 광업으로 번영한 남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에는 대부호 푸거가 등장했고, 그 재력은 능히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회 혁신 운동을 계기로 하여 권위를 높인 교회와 교황은 우르반 2세 때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군 거병을 제창했고, 유럽의 팽창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십자군 시대의 교황의 힘은 강대해졌죠. 교황권은 태양과 같은 것이고, 황제권은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잠기고 기침이 나고 그러네요. 오늘 준비한 것까지는 그렇지만 마쳐야 되겠죠. 교황권은 태양과 같은 것이고 황제권은 달과 같은 것이다. 교황권이 황제권 위에 자리하는 것은 태양이 달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연설하여 유럽에서 교황권의 절정기를 이룩한 것이 교황,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요. 인노켄티우스 3세입니다. 1198년에 아주 젊은 나이죠. 교황치고는 38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로 로마 교황에 선출된 바로 이 인노켄티우스 3세는요. 교황으로서 처음으로 힘을 쏟은 분야는 신성 로마 제국의 뇌물을 활용해 모를 확대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교황령을 확대하는 일이었죠. 즉 로마니아, 마르크 앙코, 스폴레토 공령을 병합하는 일에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교황의 정복지를 인정받기 위하여 시칠리아의 프리디를 황제로 추대하기도 하며
3번 로마 제국에 대한 교황의 입김을 강화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교황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그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도 세력 확대를 위해 다툼을 벌였죠. 프랑스의 필립 2세가 왕비와 이혼하려는 하는 문제에 개입하여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죠. 또한 영국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선출 문제로 국왕과 교회가 대립하자 이노켄티우스 3세는요, 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1215년에는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라테란 공의회를 개최하였죠. 이 공의회에서 이노켄티우스 3세는 성직자의 교육과 규율, 교회 재산의 보전, 교의에 기초한 신앙의 통일, 유대인의 배제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대인이 이제 완전히 가톨릭 교회에서 배제당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권은 태양이다 라고 하는 가톨릭의 전성기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영국왕이 선출한 캔터베리 대주교를 인정하지 않고 추기경 랜턴을 대주교로 임명하였습니다. 존왕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그는 강경 조치를 마구 휘둘렀죠. 즉 잉글랜드에는 모든 성직자들의 성물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집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존왕의 파문, 존왕의 폐위 등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도 영국이 강경하게 버티자 이노켄티우스 3세는 일본 왕에게 영국을 침략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요. 프랑스 국왕에게 영국을 침략하라고 권고했죠. 끝까지 버티던 존왕도 프랑스군의 침공 위협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왕은 랜턴을 대주교로 승인하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양 왕국을 교황에게 헌납했으며 새삼스럽게 교황으로부터 그 땅을 봉토로 하사받는 형식으로 겨우 왕위를 유지하였죠. 다시 말하면 자기 땅인데 교황에게 바치고 대신 그 신하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국왕 자리를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그야말로 태양권은 태양이다, 교황권은 태양이다 라는 말을 웅변하는 사건이었죠. 그로부터 5년 후 이노켄티우스 3세는 또 하나의 십자군인 제5회 십자군을 제창하게 됩니다. 이른바 알비주아 십자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비주아 십자군은요, 남프랑스의 알비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은 원래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요. 곡창지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여하튼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이 종교적으로 많은 종파가 공존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비주아파, 카타르파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와 그 교리의 일부를 부정하고 삼위일체설을 부정합니다. 하느님과 예수는 그 하나가 아니고 그냥 아들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교리의 일부를 부정하고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노켄티우스 3세는 이것을 가톨릭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1209년에 이 이단 토벌을 위해 십자군을 일으킨 것이죠. 교황의 사절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조리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저승에서 가톨릭이냐 이단이냐 그것을 구별하시리라고 선동하며 출전시켰죠. 주로 프랑스 국왕군으로 편성된 알비주와 십자군은 남프랑스에 있던 이단의 거점을 차례로 점령하고 까타르파 최후의 거점인 카르카손 성도 10여 년에 걸친 격전 끝에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남프랑스에 대한 프랑스 국왕의 영토화가 촉진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요. 이노켄티우스 3세 입장에서는 프랑스 국왕을 움직여서 기독교 가톨릭의 이 영역을 이단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하려고 이제 이 알비지와 십자군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국왕의 이 영토 장악력을 더 확장시켰을 뿐이에요. 자, 교황권의 절대성은 그로부터 7, 8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울게 되어 있죠. 달이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커지죠. 음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권의 절대성은 그로부터 7, 8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죠. 프랑스의 1번 왕입니다. 그래요. 필립 4세라고 하죠. 필립 4세가 즉위했을 때의 프랑스는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외국과의 전쟁 탓에 재정이 파탄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재정난을 타개하여 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지금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던 교회에 대해 과세를 단행하게 되죠. 이 조치에 대해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교황 칙서를 발표하여 세속 권력, 즉 국왕은 교회에 과세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필립 4세는 1302년에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 성직자와 귀족 및 평민으로 구성된 이를 소집하게 되죠. 이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혁명에서도 들어보셨을 법한 삼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삼부회는 만장일치로 왕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죠. 자, 이 삼부회라는 것은 신분별 의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만장일치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고요. 이 삼부회는 성직자 계급, 기사 계급, 그리고
이 평민계급 이렇게 세 신분이 각각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 뒤에 그 각 신분 의장단이 있겠죠. 의장이 모여서 세 명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이 3부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 인상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차피 성직자 계급과 기사 계급은 면세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뭐 국왕이 뭐 어차피 세금 올린다고 그래서 내가 내는 돈 세금 아니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평민들은 세금 올렸다 하면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사반대 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증세안이 통과가 되죠. 성직자 계급과 기사 계급이 대부분 국왕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왜 이 필립 4세가 이 삼부회를 소집했는지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왕과 교황의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되었죠. 필립 4세는 교황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이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국왕의 군대는 교황이 거주하는 이탈리아의 아나니로 가서 바로 이를 체포하게 되죠. 그래요. 보니 바키우스 8세를 체포하게 됩니다. 1303년에 발생한 이 사건을 가리켜 아나니 사건이라고 하죠. 교황의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한 필립 4세는 1309년에 자신의 꼭두가시나 다름이 없는 클레멘스 5세를 교황으로 세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남프랑스의 아비뇽에 웅장한 교황청을 건립하여 클레멘스 5세를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교회에 관한 모든 일도 국왕의 뜻대로 행하게 되죠. 이로부터 약 70년 동안 이른바 교황의 아비뇽 유수라는 사태가 계속됩니다. 왕권을 강화한 이 필립 4세는 프랑스 왕은 프랑스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도 우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 후에 등장하게 되는 프랑스 바로 절대 왕정의 기초를 구축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리고 9주니까 여러분들께 이 세 개의 주제 중에 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원과 농노제에 대해 이해하고 영주와 농노의 일상생활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택하라고 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도원 개혁 운동을 이해하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교황 통치가 부른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도덕적일 수가 없죠. 도덕적일 수가 없죠. 어차피 타협과 회유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깨끗할래야 깨끗할 수가 없는 게 정치죠. 그렇지만 수도원 개혁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교황이 됐던 어떤 사람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교황 통치가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한번 이 정치와 도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하나 했고요. 세 번째 주제는요. 중세 교황권과 황권 혹은 왕권과의 갈등이 중세인에게 미친 영향 혹은 이 중세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모든 과제는 이 메일로 지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메일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뭐 물론 행정 메일을 구분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저번 학기에 이제 메일을 걷는데 이 네이버 메일이 이게 특정 회사라서 그렇지만 학생 메일이 스팸으로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기준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매일 스팸 메일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지메일은 스팸 문자로 학생 메일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꼭 지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내야지 될 시간이네요. 자, 건강하시고요. 뭐 아직 대면 수업, 정상 수업에 대한 얘기는 학교 메일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곧 정상화 되겠죠. 어, 예. 여하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서로 하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장시간 동안. 예.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배워요.